네, 정부가 지난 3월 2일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로봇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전자의 구광모 회장 등 최근에 국내 대표 기업 회장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업들이 로봇에 진심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결국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데에는 네네. 로봇 산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이 로봇이라고 하면요. 사실 뭐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약간 그런 만화에 나오는 로봇이나 아니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뭐 옵티머스 프라임 뭐 이런 로봇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는데 그런 로봇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떤 로봇인가요? 로봇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뭐 정의들도 있고 다양한 구분들도 있지만 일단 먼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로봇은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계를 바로 로봇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봤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로봇으로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 그러한 로봇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인 뭐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그럼 로봇 청소기도 이 로봇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로봇에 포함이 되고 가전제품 아니고? 가전제품이면서도 로봇이다.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도 로봇으로 저희가 포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기업들은 사실 로봇 시장을 커질 것이라고 전망은 하긴 할 텐데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결국은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커지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이제 최근 저희 이제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줄고 있고 그 일을 해줄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로봇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군요. 약간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보자면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제 그런 우려들도 있었고 예전에는 뭐 컴퓨터, 뭐 AI, 로봇이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뭐 대거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문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제 과거 그때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추정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이제 반박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화 매트리스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인간과 로봇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보고 일단 산업적으로 이제 추이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 산업은 어떻게 좀 커왔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국내 로봇 산업은 뭐 아무래도 전체 글로벌 로봇 산업과 또 동일한 흐름으로 좀 흘러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 이러한 이제 서비스 로봇 쪽으로 점차 그 흐름이 옮겨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방금 이제 저희 도표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 시가총액 합계 추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 2022년 1월부터 뭐 현재까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시가총액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뭐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국내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하겠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 도표에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고 알고 있는 회사니까 그 삼성전자 안에서 로봇을 담당하는 건 아마 굉장히 작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 레인보우 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로봇 전문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맞나요?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한 14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은 한 13억 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1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퍼가 얼마예요? 지금 뭐 퍼로는 저희 사실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1.5조 원에서 뭐 2조 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30억짜리 회사가 시총이 1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2021년 1월부터 이제 지금 2023년 봄까지인데요. 2배의 시총이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로봇 사업을 강조하고 특히 헬스케어 사업, 뭐 가전 사업 이쪽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의 대기업들 뭐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곳들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은 모두 다 로봇 사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LG전자가 이제 서비스 로봇들 좀 대거 출시를 한 상황이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 외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KT, SKT 등등 국내 대기업들은 좀 다 로봇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나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기업들 보면은 다 성격이 뭐 전자회사다 이게 아니고 뭐 아까 네이버, SKT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말씀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렇게 다양한 업종에 있는 기업들마다 목표로 하고 있는 로봇의 그 뭐 종국점, 도달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각자 어떤 분야에서 로봇 사업을 연구해서 뭘 종국적으로 이루려고 하는지. 맞습니다. 뭐 사실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시도들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좀 나아가고 있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이제 원래 가전을 잘 하던 회사이니까, 서비스 로봇, 뭐 서비스 로봇처럼 가전 관련된 이제 로봇들을 좀 많이 가전과 유사한 로봇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그리고 또 두산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두산은 원래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회사인데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해서 뭐 공개를 하고 있는 등 원래 하던 사업과 좀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SK는 왜 로봇 사업에 진출한 건가요? 네이버나 뭐 SK 뭐 KT 이런 통신사들은 이제 결국 소비자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서비스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현재 사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자 회사부터 사실상 중공업 회사까지 지금 로봇을 다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좀 성과가 있다. 그런 기업이 있으면 어디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기업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뭐 LG전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뭐 초중반부터 해서 로봇 사업을 좀 먼저 좀 진출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양한 뭐 서비스로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안내 로봇 그리고 과거에는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로봇들을 공개를 하면서 좀 시장에 진입을 했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내놓기 시작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이 LG가 만든 건가요? LG가 만든 것들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쓰이는 이제 저희가 많이 보시는 서빙 로봇은 한 80%에서 90% 정도가 중국산 로봇입니다.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뭐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랑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일본, 미국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데이터 축적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기술력 부분에서도 좀 앞서 있다는 평가들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쓰고 있는 그 로봇은 그거는 LG 거죠? 인천공항에 있는 거는 LG전자의 로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다가 중국 업체를 놓을 수는 없죠. 네, 그렇군요. 아니 거기 로고가 박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럼 LG에서 사실 이런 로봇을 개발할 때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센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언제쯤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 완성이 좀 된 겁니까? 일단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 국내 로보스타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뭐 로보티즈, 뭐 일부 지분 투자 그리고 인수 등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기술 협력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해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천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 원천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그 기술력을 봤을 때 100점을 만점으로 하자면 한 몇 점 정도를 매길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런 지표에 대한 평가들도 있기는 한데 뭐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대략 뭐 80점 정도 수준으로 낮지는 않지만 뭐 일본이나 뭐 독일, 미국과 같은 이제 선도 국가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뒤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서빙 로봇은 중국제가 많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중국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도 원래는 이제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뭐 중국도 앞으로의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개발도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한국보다 조금 앞서 있다는 평가들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확실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이제 우리 기업 중에 이제 콕 집어서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도 하는데 로봇에 참여를 한다고 했고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 레인보우 여기가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네. 뭔가요? 그 정의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고 뭐 산업용 로봇인데 뭐 차세대 산업용 로봇은 무엇인가 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과거에 뭐 1960년대부터 이제 공장 현장에서 쓰여왔던 그런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좀 다른 점들이 첫 번째는 안전성이 뛰어나다. 뭐 안에 센서라든지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시켜 놓은 로봇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먼저 뛰어나고 그리고 안전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원래 산업용 로봇은 설치할 때 주변에 안전 펜스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1.8m 되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도록 국제 규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로봇 팔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그런 안전하다 보니까 펜스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장점들도 있어서 전체 뭐 설치 비용이 상당히 좀 저렴하다. 뭐 전통 산업용 로봇 대비 뭐 절반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운영 측면에서도 과거 로봇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간편하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최근에 뭐 중소 제조기업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도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좀 범용 로봇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이 그러니까 이 협동이라고 하는 게 인간과 협동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 뜻에서 붙어진 단어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협동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로봇 하면 요새 그 로봇 치킨, 로봇 커피 이런 것도 협동 로봇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협동 로봇의 이제 하나의 활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치킨 튀기는 이제 치킨 로봇 그리고 커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 모두 다 이제 협동 로봇과 같은 이제 로봇 팔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싱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뭘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알지는 못하거든요. 뭘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통점은 협동 로봇이고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또 다른 점이 뭔가 했을 때는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을 같이 뭐 개발을 했거나 이미 공개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저희 휴보라고 해서 한국 최초 이족 보행 로봇을 카이스트가 개발한 개발을 해서 뭐 출시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휴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카이스트 로봇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가 이제 저희 스피노프 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설립이 된 것이고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뭔가 경영진들은 다 카이스트 출신의 이 많으시죠. 로봇 사업을 했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랩에서 이제 분리돼서 회사로 키워지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삼성이 하고 싶은 거를 레인보우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삼성이 이 레인보우 하고 싶은 건 뭐라고 합니까? 뭐 일단은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들은 없습니다. 뭐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제한된 정보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어디까지나 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공장, 뭐 삼성전자 계열사라든지 다 전체 합해서 공장 내부의 자동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뭐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웨어러블이요? 네. 저희 헬스케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결로 볼 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외골격 로봇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이제 몸에다가 입어가지고 조금 더 사람의 신체 능력들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강화 인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입으면 뭐 점프력이 막 높아진다던가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던가.
그래서 뭐 보행 보조라든지 작업 보조 그리고 또 운동할 때 보조해주는 그런 아마 로봇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뭐 웨어러블 로봇을 하기 위해서 로봇 사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에 뭐 CES 이런 이제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로봇 컨셉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가사 로봇이고 이제 저희 가사 공간에서 뭐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로봇 그쵸, 유형이 그쵸. 있는데 이제 아마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로봇들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로봇들을 개발을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술들을 좀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집에 냉장고 하나씩 다 있듯이 이제 그 미래에는 그 가사 도우미 로봇이 한 대씩 갖춰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이 가사 로봇의 이제 진심이지 않습니까? 가사 일이 만만치 않아요. 많습니다. 네. 예, 그 영화의 바이센테니얼맨 보면은 가사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로봇의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뭐 삼성이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월 2일이죠. 산업부가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로봇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이 산업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요 골자가 뭡니까? 일단은 이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로봇 산업이 커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들로 막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혁신, 뭐 완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다지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가장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빌리티. 로봇의 모빌리티라고 해서 로봇의 이제 실외 주행들에 대한 이제 규제들을 좀 혁신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대거 그러니까 이동성을 강화하겠다. 네.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문제가 뭐냐면은 뭐 어떻게 해요? 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로봇을 뭐 로봇으로 봐야 되는가 자동차로 봐야 되는가 뭐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거야? 책임의 소재, 뭐 법적 지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해진 바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다 확립을 시켜서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밖에 나왔을 때 로봇을 어떻게 대하고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하느냐 이 규제를 하나 푸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세이프티, 이제 안전 뭐 관련된 것 같아요. 안전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이제 안전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 로봇의 안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안전,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했을 때 위험한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도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소화 로봇 그리고 수중 청소 로봇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했을 때 좀 위험한 작업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독가스가 나오는 지하도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온 얘기가 이제 협업과 보조. 아까 협업 얘기 나왔었는데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뭐 지금 여기서는 농업 로봇이라든지 뭐 조리 서빙 로봇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저희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산업 중심으로 해서 로봇과 이제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좀 만들겠다라는 의지들로 좀 보여집니다. 네, 특히 뭐 재활 로봇, 돌봄 로봇, 농업용 보조 로봇 이런 것을 촉진하겠다. 사람이 사는데 쓸모 있는 걸 좀 만들겠다.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걸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로봇이다. 자, 마지막은 이제 인프라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뭐 로봇 관련해서 인프라들은 진짜 로봇이 돌아다니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들도 있을 것이고 로봇이 도입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인프라들을 좀 확립을 시켜서 로봇의 보급 촉진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가 일단은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안 나온 거죠.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들은 안 나온 상황이고 뭐 연내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정부의 일단 뭐 발표가 굉장히 얼개만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한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혹시 있나요? 일단 아쉬운 점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이제 로봇 산업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되었거나 이제 해결 과제로서 꼽혔던 부분들을 좀 혁신적으로 그래도 대거
좀 이제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준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법안들이 공표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후속 지원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할 때는 확정된 법안이 있고 제도가 좀 갖춰져야 이게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을 듣다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초반에도 물어보긴 했는데 로봇 테크오브. 야, 이게 어떤 로봇이냐, 어떻게 생긴 로봇이냐,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상상이 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로봇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로봇 분야들 좀 간단하게 구분을 드리면 크게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산업용 로봇은 저희가 뭐 아시는 이제 로봇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 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 산업용 로봇 이제 과거 1960년대부터 쓰였던 그런 로봇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협동 로봇과 같은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으로 또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뭐 조리 로봇, 서빙 로봇, 청소 로봇, 가사 로봇, 수술 로봇 등 다양한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런 서비스 분야의 로봇들을 이제 서비스 로봇이다 이렇게 결국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로봇들은 거의 다 서비스 로봇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만들고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비스 로봇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협동 로봇 뭐 네.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협동 로봇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뭐 이렇게 규제를 좀 풀면서 이제 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산업의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들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로 보면 세계적으로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로봇 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너무 광범위해. 네, 광범위하고 그리고 통계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통계들도 없어서 정확하게 뭐 몇 조다, 뭐 몇백 조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사실 그 신뢰도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규모만 보면은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러면은 그 세계 매출이라든지 시가총액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이 비중을 차지합니까? 대략적으로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전체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제 한 1%에서 한 2% 정도 내외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미약해. 보고 있고요. 아쉽네요. 아직 굉장히 미약하다. 미미합니다. 네. 그럼 기술적으로는 좀 뭐랄까 선도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아이고. 이제 좀 뒤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거는 이제 로봇의 서비스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로봇의 있고요. 서비스화. 네. 지금 뭐 글로벌 로봇 기업들을 봤을 때는 뭐 연구 개발을 좀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로봇은 결국 연구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 써야죠. 쓰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쓰이기 위한 여러 가지 로봇 서비스들을 좀 잘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국내 기업들의 강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미약한 만큼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또 많이 개발이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해외는 규제적으로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뭐 규제 관점에서는 뭐 다양하긴 하지만 예. 저희 국내에서 지금 막혀 있는 규제들은 얼추 다 풀려 있다라고 이미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네네. 관련해서도 뭐 미국이나 이런 일본 쪽에서는 그런 관련 규제들이 이미 많이 풀린 상황으로 실제 생활에서 일부 도입이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보니까 이제 미국 LA에서 스타벅스 로봇이 이제 사는 곳까지 커피를 배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서비스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를 좀 보면 좋을지 어느 회사가 좀 잘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산업용 로봇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합니까?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강국입니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왜냐면은 지금 일본이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열어온 장본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대략 50% 이상이다. 와. 네, 예전엔 거의 100% 가까이 됐었고 지금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해외에서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60, 70%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너무 궁금해지는데. 잘하는 비결은 먼저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선점 효과가 있었다. 일본이 먼저 진입을 했던 이유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도 성장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과제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제조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보자, 써보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 락인 효과가 아직까지도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약간 사람이 없는데 뭔가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좀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 첨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뭐 원래 또 일본이 기계라든지 또 기계에 들어가는 뭐 세세한 부품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국가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지면서 지금까지의 그런 높은 입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성기 시절에 이제 워낙 사람들이 다 화이트 컬러로 가니까 블루 컬러를 대체할 만한 것들을 로봇으로 발전시킨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외에는 또 어느 지역이 또 잘합니까?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유럽이 잘 하고 있고요.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의외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뭐 스위스 ABB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독일의 쿠카, 뭐 지금은 이제 중국 기업한테 인수를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독일의 쿠카 이 두 개 기업이 또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왜 미국은 없죠? 미국은 저도 사실 왜 이렇게 미국에서 산업용 로봇이 발달하지 못했는가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아직 미결인 상태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기업들이 워낙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요 시장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대략 연간 40만 대, 50만 대, 20조 원, 30조 원경 정도의 시장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다른 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작고 그러니까 굳이 뭐 안 해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전형적인 B2B, B2G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외연 확장이 어려우니 이제 미국이 좀 참전을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고 산업용이 있으면 이제 협동 로봇, 뭐 서비스 로봇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 로봇 분야는 지금 어디가 좀 괜찮게 잘하고 있다, 선두가 됩니까?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다 잘하고 있지만 최근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중국산 로봇들이 많이 좀 쓰이고 있고요. 뭐 서비스 로봇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쓰이는 물류 로봇들과 같은 로봇이 있는데 물류 로봇은 중국의 긱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좀 압도적인 입지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긱플러스. 지금 작년에 저희 CJ 대한통운 그리고 쿠팡에서도 물류 로봇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 로봇이 중국의 긱플러스 로봇 회사 겁니다. 최근에 쿠팡이 물류센터 오픈하면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쫙 그 자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물류 로봇이 거기 나왔었는데 그게 중국의 중국산 로봇이고요. 아마존이 쓰는 건 어디 겁니까? 아마존이 쓰는 건 아마존 겁니다. 아마존에 예전에 이제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하나 회사를 인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아마존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만들고 있는 키바 로봇이라고 하는 물류 로봇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마존이 자체적인 물류 창고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거를 영상을 봤었는데 신선했거든요. 네, 중국의 긱플러스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또 어디가 괜찮습니까? 뭐 서빙 로봇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푸드 로보틱스라든지 푸드 로보틱스, 그리고 키논 로보틱스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뭐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보니까 이제 음식에 굉장히 좀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빙 로봇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로봇이 이렇게까지 중국이 이렇게까지 서빙 로봇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결국은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로봇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부족. 맞아요. 지금 이제 예전에 인구 부족해요? 중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인구 구조가요. 이게 그 저연령층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고령화되고 있어 지금 급속한 속도로. 그러면서 한자녀 정책도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 인구 정책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로봇들을 좀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가장 성공했던 게 이제 서빙 로봇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시장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협동 로봇은 서빙 로봇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컨셉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잘하고 있습니까? 협동 로봇 쪽에서는 이제 유럽의 덴마크 또 뜬금없는 국가가 나왔는데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뭐 많게는 50%, 제가 추정했을 때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와
그리고 이제 대만의 테크만 로봇 이런 이제 2개 회사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영향 큰 입지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뭐 뚜렷하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한국이 진입을 해서 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두산이 조금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쵸. 보이는데 네. 협동 로봇을 잘한다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잘 만드는 건가요? 협동 로봇은 이제 뭐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고 뭐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산업용 로봇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네. 이게 다른 뭐 저희 자동차 공장, 전기전자 공장에서 많이 쓰이지만 그 외에 뭐 중소기업, 중소제조기업이라든지 뭐 식품, 뭐 제약 바이오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도 수요가 분명히 있었지만 워낙 비싸서. 이 로봇이 쓰일 수 없는 유형의 로봇이고 또 비싸고 하다 보니 많이 못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낮추어서 좀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산업에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좀 키팩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아무리 뭐 안전하고 뭐 좋은 기능을 갖고 있고 차세대 먹거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혹은 서비스 사업장에서 이걸 도입해서 사서 써야 맞아요. 이 산업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설치 규모라든지 뭐 지금 시장이 커지는 뭐 그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확히 통계적인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추정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성장률은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전통 산업용 로봇 쪽은 대략 연평균으로 한 10% 내외로 성장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협동 로봇 쪽은 최소 20%, 많게는 뭐 40%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사기관들이 있지만 최소 2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기타 서비스 로봇 쪽, 뭐 물류 로봇이나 뭐 서빙 로봇 이런 서비스 로봇 쪽은 연평균으로 한 30%에서 40% 정도로 고성장하는 시장이다. 맞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서빙 로봇만 놓고 보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그게 있으면 약간 신기해가지고 특히 이제 저 애들 같은 경우는 로봇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가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약간 별로 안 신기한 수준까지 됐어요. 그만큼 보급 속도가 빠르다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이제 연도인가요? 네, 연도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이 이제 금액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대수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대략 이제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였다가 2030년에는 8조 원 규모까지 좀 성장을 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고요. 연평균으로 한 20%씩 성장을 한다라는 추정치입니다. 아직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네요.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작지만 앞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세계 시장과 비교를 조금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이 세계 시장에서 비교했을 때 아까 수준이 아직 좀 미미하다. 80% 정도 기술 가치는 좀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분야가 좀 다르면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결국 서비스 쪽입니다. 워낙 뭐 산업용 로봇 쪽은 B2C로? 네, B2C로 산업용 로봇은 일본 이런 유럽 기업들이 이미 거의 시장을 점령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새로운 열리는 시장들을 좀 저희가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수요가 우리나라 것들이 좀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두드려야 또 로봇을 아무리 개발해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국내 기업들 해외 뭐 진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협동 로봇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해외 진출을 준비를 했거나 이미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뭐 해외 현지에다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로봇 판매를 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약 한 1,400대에서 1,500대 정도의 협동 로봇을 판매를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70% 정도는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되었다. 국내보다도 오히려 해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컸다라는 게 좀 유의미한 결과였다라고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부터 좀 해외 쪽에서의 여러 가지 주문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지속적인 좀 해외 진출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치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중에 상당수가 해외에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고 네.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를 좀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 수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저희가 또 국내 기업들이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예. 대표적으로는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요. 예.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지금 양국의 여러 가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네. 있는 서로 그러고 있죠. 예, 보복 상황입니다. 관세가 얼마예요? 25%입니다. 와. 미국은 지금 중국의 뭐 산업용 로봇 이런 로봇에 대해서 25%에 달하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세까지 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제품 가격이 오히려 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 외에 뭐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뭐 국내 한국 기업이 조금 더 선호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성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은 보복관세 때문에 25%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FTA 덕분에 빵입니다. 네. 한미 경쟁력이 FTA 있네요. 덕분에 네, 0%의 관세로 네.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체들은 사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요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네. 놓고 뭐 자동차 산업, 배터리 네. 산업 다 각자 전략이 있잖아요. 네. 이 로봇 산업도 뭔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 뭐 해당이 되나요? 아직까지 뭐 산업이 작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런 IRA와 같은 큰 정책들에서는 딱히 뭐 규제나 이런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 우리가 협업 로봇을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사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거꾸로 미국 업체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이제 현대 자동차도 결국 앞으로 로봇 회사가 저는 될 돼야 수밖에 되겠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글로벌 뭐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이것도 큰 틀로 봤을 땐 로봇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계니까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기술을 로봇에 쓸 수도 있고 로봇에서 개발한 기술을 차에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상호 호환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로봇 기술에 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네. 그러한 로봇 기술들을 좀 가지고 오기 위해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인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자율주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동차가 결과적으로는 로봇이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테슬라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또 로봇을 내놓으면서 그 로봇을 두고 저 굉장히 앞서 있다, 저 의미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다 반면 저게 뭐냐? 테슬라 정도가 엄청난 걸 또 기대했는데 별로다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요. 네. 이 테슬라의 로봇 관련된 기술력과 지금 현재 뭐 양산 제조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시장에서는 양분된 시각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 저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좀 실망스러운 이제 그런 평가들과 그리고 반대로 되게 굉장하다. 이런 짧은 시간에 이 정도까지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테슬라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테슬라가 그동안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쓰여왔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로봇 쪽으로도 가지고 와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머스크 대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봇은 이제 결국 생각을 해야 됩니다. AI라든지 이런 인지 판단 기능을 갖추어야 돼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반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겨우 좀 걷고 겨우 팔을 움직인다든지 좀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양사를 놓고 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하드웨어 승 그리고 테슬라 쪽에 옵티머스인가요? 그거는 네. 소프트웨어 승 이렇게 네, 볼 수 그렇게 있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승윤 연구원은 사실 테슬라 그 옵티머스 보시고 이 테슬라가 앞으로 성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하드웨어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뭐 지난해 AI 데이 파트 2에서 공개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올해 뭐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개를 했던 모습들은 사실 뭐 1년도 안 돼서 그런 이제 하드웨어 기술들을 갖췄다라는 많이 것들을 발전했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단기간에 로봇 기술들을 축적을 했다, 뭐 실현을 했다라는 게 앞으로를 좀 오히려 더 기대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10조에 샀나요?
11억 달러에 11억 사서 달러? 네. 그러면은 지금 1.3조 원? 1.3조 정도.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불렀네요. 야, 이 매수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싸게 샀나요? 싸게 샀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로봇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이게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적정하게 샀다 네네. 판단은 좀 어렵지만 뭐 그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뭐 11억 달러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싸게 가지고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은 로봇 강아지가 춤추는 것만 보이긴 하는데 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상당수 있을 테니까요.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사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해외에 있던 공장들 다 메이드 인 USA로 바꿔라. 리슈어링이라는 거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은 이제 로봇 산업에도 이런 추세가 영향이 좀 있는가? 그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그런 생산 기지들을 다 미국으로 이제 예. 불러들이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해 22년도만 해도 약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35만 개 가량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보고서들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뭐 IRA 뭐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면서 더욱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조기 퇴사를 네네. 하면서 지금 이제 경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인구가 굉장히 사람이 줄어들었다. 없어. 뭐 이런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문제들, 노동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일자리들이 또 계속 새로 만들어지면은 맞아요. 더욱 더 이런 노동력 부족 사태들을 더 키워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도 이런 자동화 수단들, 뭐 로봇과 같은 이제 기계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편으로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산업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로봇 쪽에서도 이렇게 메이드 인 USA가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야 있겠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시장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규제를 하기도 어렵고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뭐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서 이런 좀 이제 긍정적인 이제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규제를 하거나 막는 것은 오히려 좀 산업 자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뭐 좀 그런 것들은 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판을 좀 일단 키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연구원님 어쨌든 간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언제다 보면 관련 종목이나 수혜 종목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본인 섹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기업에 투자할 만한가요? 지금 뭐 사실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차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국내 로봇 관련주들 뭐 시가총액 뭐 주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좀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왔고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실적은 아직은 좀 미미하다. 그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접근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로봇 산업은 앞으로 계속 커져가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선별적으로 이제 투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네. 아니네요. 네. 장기적으로 선별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바이를 외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로봇 산업이 확실히 성장을 해서 좀 먹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결국 지금까지 로봇 산업의 큰 문제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던 시장이지만 네. 결국 로봇은 쓰여야 되는 것들이고 오히려 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국내 로봇 전문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뭐 스타트업들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로봇의 수요들을 좀 다양하게 창출을 해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좀 바꿔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로봇이 좀 금방 나오겠죠? 몇 년 안에? 네,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로봇 전쟁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